정신과 의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약만 처방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 정신의학이 겪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가 되는 심리학의 거대한 흐름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정신과의 위기입니다. 요즘 현대 정신의학이 마주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가 않아요. 뭐랄까,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지금의 의료 환경 속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걸까? 약물 처방과 깊이 있는 상담, 그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할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어려움을 요약한 건데요. 우선 치료가 점점 약물 중심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깊이 있는 상담보다는 약물 처방에 대한 보상이 더 크고요.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여전하잖아요. 심지어 다른 과 의사들까지 정신과 약을 처방하면서 정신과 의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심리학을 만든 4대 세력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신의학의 진짜 가치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요, 마음을 연구해온 심리학의 4가지 거대한 기둥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리학의 역사를 이끌어온 말 그대로 4가지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바로 무의식을 탐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집중한 행동주의. 세 번째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믿었던 인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차원까지 다루는 초월 심리학입니다. 바로 이 4가지 기둥이 우리가 그릴 마음의 지도의 기본 뼈대가 되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의 거인들의 논쟁입니다. 근데요, 심리학의 역사가 그냥 평화롭게 흘러온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발전해온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특히 인간의 보는 관점이 정말 정반대였던 두 거인의 대결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왼쪽에 있는 행동주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인간을 외부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봐요. 반면에 오른쪽의 인본주의는 어떠냐면요. 인간을 스스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식물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주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측 가능한 기계인가?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생명체인가? 바로 이 질문이 두 철학이 맞부딪히는 핵심 지점이었던 거죠. 이런 흐름을 쭉 보면요, 꼭 쌓인 곡선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의 관심사가 인간의 내면과 외부 환경,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내면을 깊이 파고드니까 행동주의가 아니야, 외부 환경이 중요해 하고 초점을 옮겼고요. 그랬더니 다시 인본주의가 아니, 다시 인간의 내면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시기였죠. 마치 시계추가 양쪽을 오가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역동정신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이 역동정신학은 크게 3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프로이트의 오리지널 정신분석은 인간 내면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기심리학은 좀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어린 시절 관계에서의 결핍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의 갈등에서 어릴 적 관계의 결핍으로 그 관점을 확장시킨 거죠.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차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증상 너머의 사람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들을 막 배우다 보면요, 문득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돼요. 이 모든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도우려는 그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어떤 남자가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과부와 결혼했고 그녀의 딸은 제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붓딸이 새어머니가 됐죠. 제 아내는 자기 시아버지의 장모가 됐고요. 근데 아버지랑 의붓딸 사이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은 제 이복동생이면서 동시에 제 손녀입니다. 결국 저는 제 이복동생의 할아버지가 된 셈이죠. 와, 듣기만 해도 관계가 너무 얽혀서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이 복잡함이 바로 우리가 환자를 이해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야기의 실체가 뭘까요? 놀랍게도요. 알고 보면 그냥 남자 셋, 그리고 여자 셋이 얽혀 있는 관계, 그뿐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반전이죠? 이게 핵심을 꿰뚫는 거예요. 우리가 의붓딸 새어머니 손녀 같은 관계의 이름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단순한 진실, 즉 사람 그 자체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 정신의학이 마주한 위기와 딱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진단명이나 증상의 목록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울증이라는 병 그 자체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단명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서 그 사람의 고유한 삶과 이야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져요. 건강이란 게 뭐냐? 그냥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까지 모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증상 하나 없애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을 온전히 만나는 것인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야말로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